안녕하세요. 저는 브랜딩 디자이너 한지인이고요. 16년 정도 디자인 분야에서 일하면서 브랜딩 프로젝트들을 해왔습니다. 최근에 제가 브랜딩에 대한 책을 내면서 책을 통해서 새롭게 알게 된 분들이 참 많은데요. 그분들이 우연한 기회에 제 예전 사진을 보시면 깜짝 놀라세요. 같은 사람이 아닌 것 같다고요. 제가 7년 정도 전에 비교했을 때 20kg 정도가 쪘거든요. 제가 그렇게 살이 지금에 비교했을 때 엄청 많이 쪘었던 이유가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는 병에 걸렸었어요. 온몸에 힘이 다 빠지고 축축 처지고 이런 증상이 있는 병인데, 사실 그 병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은 갑자기 살이 미친 듯이 찌는 거였죠. 그 와중에 제가 참 기구했던 게 병원에서 주는 약도 꼬박꼬박 잘 먹고 지킬 거 다 지키고 했는데도 잘 낫지가 않은 좀 특이한 유형의 병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이야기도 그 병원을 2번 옮기고 나서 알게 되었으니까 이 병의 정체에 대해서 알기 위해 노력하는 시간이 약 4년 정도가 되었던 거였어요. 몸이 나빠졌다 좋아졌다를 계속 반복을 하니까 전처럼 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가 없어서 침대에서 거의 누워서 지내는 시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제가 혼자 방 안에서 이런 혼잣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부터 나는 죽을까? 아니면 살까? 몇 날 며칠을 꽤 심각하게 고민을 했죠. 그러다가 어느 날 피식 웃으면서 그래, 한번 살아보자 라고 스스로에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되돌아보면 그때 제가 살까 죽을까를 선택했다기보다 살겠다라는 결심을 했던 것 같아요. 살고 싶다라는 마음과 살 수 있다는 믿음을 스스로 확인을 한 거죠. 그래서 그날 이후로 정말 다양한 스펙트럼의 치료법을 알아보고 시도를 했어요. 그 전에는 그냥 병원 치료만 받고 병원에서 시키는 대로만 했었다면 식이요법, 다양한 운동도 시도하고 또 잘 알려지지 않은 다양한 대안요법까지 찾아다니면서 저의 돈과 시간과 에너지를 몸이 낫는 것에 모두 집중을 하던 시간이었어요. 제가 가지고 있던 그 병은 면역 질환이었기 때문에 병의 정체를 사실 정확하게 아는 의사도 없었고, 제가 가지고 있는 증상에 대해서도 그걸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사람도 많지가 않아서 저는 거의 이 비슷한 병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을 인터뷰하듯이 찾아다니기도 하고 나한테 집에 와서 또 적용을 해보고 하는 과정에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조금씩 돌파구를 찾기 시작했던 거였죠. 병의 원인은 사실 저 지금도 아직 잘 모르는데 병에 대한 인식을 했던 그날 굉장히 큰 전환점이 되었던 것 같아요. 스스로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을 하고 어떤 의지가 있고 또 앞으로 무엇을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들여다보고 나니까 더 많은 방법들을 좀 열린 마음으로 찾아보고 또 시도를 해보았던 것 같습니다. 저를 병으로부터 구출해준 여러 가지 치료 방법들이 있는데요. 아주 병과 직결된 약, 운동, 음식들도 있고 굉장히 심리적으로 영향을 크게 미쳤던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당시 했던 일들과 저의 관계인데요. 저의 일들이 제가 위기를 탈출할 수 있도록 엄청나게 도와줬어요. 당시에 제가 잘 걷지도 못하고 글자도 못 쓸 정도로 기운이 없었는데 정말 재밌는 거는 제가 걷지 못해도 운전을 해서 그리고 글자를 못 써도 컴퓨터를 사용해서 작업을 하더라고요. 왜냐면 사실은 그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또 계속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신 전보다 좀 일하는 빈도를 많이 줄이고 정말 내가 충분히 쉬고 치료하면서 병행할 수 있는 일들만 골라서 욕심을 안 내고 딱 그만큼만 하기로 했었죠. 주변에서 어쩜 그렇게 너는 좋은 일들만 골라서 하고 사냐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 사실 저는 그때 좀 일을 많이 하는 친구들이 좀 부러웠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에너지들을 제일 좋은 마음에 드는 클라이언트, 마음에 드는 콘텐츠들을 찾아내면 다른 일들은 다 내려놓고 했던 것 같아요. 사과 농장 브랜딩을 한 적이 있어요. 이 일의 내용은 이 농장의 사과를 사람들에게 대중적으로 어필하고 또 그 어필한 만큼 직거래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이 있었거든요. 그 사과를 브랜딩 한다는 게 당시에는 정말 생소한 일이고 사과에 대해서 공부도 많이 해야 해서 농장을 엄청 들락날락 했거든요. 묘하게 이분들이랑은 연결된 느낌이 나면서 이 일 자체가 일로서보다 더 큰 안정감을 주더라고요. 일 자체에 대해서 애정이나 믿음도 더 많이 생기고 믿으면서 또 일하는 게 이렇게 참 매력이 있구나 하는 걸 그때 처음으로 느끼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한번 좋은 경험을 하고 나니까 더 많은 다양한 사람들과 이런 식의 대화 일을 계속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했던 일은 좀 더 큰 기업에서 더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그 화장품을 만드는 아이사라는 곳에서 하는 조금 특별한 매장을 만드는 프로젝트를 했었습니다. 회사 내부 직원들로 이루어진 팀에 들어가서 저는 외부 사람으로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었던 거죠. 기업이 고객과 소통하고 연결되는 방식은 당연히 상품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회사에서 상품을 근본으로 하는 원료가 어디에서 왔고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사람들과 투명하게 공유하면서 믿음을 구축하는 것이 이 프로젝트의 목표이자 전략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규모 면에서는 다르지만 사과 농장에서 했던 그 작은 일과 매우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상품과 서비스 자체에 대한 믿음, 건강한 재료에 대한 안정성 같은 것들을 어떻게 잘 연결을 시켜서 사람들에게 전달을 할 수 있느냐 하는 핵심이 있기 때문에 매우 연결된 그 프로젝트 선상에서 보고 진행을 할 수 있었어요. 몇 번의 프로젝트 경험을 해보니 이런 요소를 기반으로 하는 브랜드는 앞으로 절대 잘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안정되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망이고, 그 안정감을 채워주는 일들은 당연히 성공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할 때에도 그 안정감을 계속 유지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자극적이고 화려하게 유혹을 하는 마케팅 방법이 아니라 상품을 전달하는 방식도 굉장히 정직하고 굉장히 직접적으로 사람들에게 전달을 할 수 있는, 예를 들면 화장품 원료를 기르는 농장을 인터뷰한다던가, 아니면 같은 원료로 디저트, 먹는 음식을 만들어서 매장의 다른 공간에서 판매를 한다던가 하면서 그 핵심을 더 많이 알리고 공유를 하려고 했어요. 이렇게 일을 하다가 좀 더 사회적인 가치를 담는 비영리 사업가도 함께 일을 하게 된 적이 있는데요. 이 일은 전국의 농부들이 직접 서울에 올라와서 농산물을 판매하는 시장을 만드는 것이었고, 저는 거기서 벌어지는 일들 중에 한 부분의 협력자로 일을 했었죠. 제가 했던 일들 중에는 그 이 시장의 웹사이트를 개발하는 일이 있었는데, 시장에 나오시는 농부님들이 어떻게 농사를 짓는지 설명하는 메뉴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시장에 나오는 농부님들은 대부분 자연농이라고 하는 분야를 개척하고 계시는 분들인데, 근데 결국 이런 농사의 방식들도 결국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게 뭐냐면요, 식품의 안정성이에요. 이 시장은 비영리의 방식으로 그 가치를, 시장이라고 하는 안전한 울타리를 만들고 그 안에서 이 농부들이 그 거래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장을 만들어준 거였거든요. 많은 분들이 브랜딩은 자본주의 영리 활동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무기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는 이 일을 하면서 브랜딩은 근본적으로 정체성을 확실하게 만들고 사람들에게 그 정체성을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방법론이다 라는 저의 생각을 정말 굳힐 수 있게 되었어요. 이 시장은 지금 굉장히 유명하게 잘 꾸려나가고 계시고, 그 시장 덕분에 많은 분들이 그 식품의 안정성과 연결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 것들을 보면 브랜딩도 이렇게 사회적인 가치와 운동에 사용될 수 있고 또 앞으로 더 그렇게 사용되어야 하는 툴이구나 라는 경험을 할 수 있었어요. 제가 또 마지막으로 또 소개를 드리고 싶은 프로젝트는 제주도의 한 유기농 목장, 그 목장에서 오래전부터 만들어온 복지 병원을 유지하기 위해 기획한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이 목장도 역시 비영리 활동을 계속해 나가기 위해서 영리 사업을 목장 안에 적용을 시키는 것이 목표였고, 브랜딩을 해서 홍보를 하겠다라는 목적을 가진 일을 했었습니다. 이 일의 특징은 정말 다양한 주체들이 각자 영역에서 일을 하다가 동시에 또 연결된 사업을 새로 추진을 한다라는 것이 특징이었는데, 정말 많은 대화와 조율이 필수적이었고 얼마나 더 잘 소통하고 더 잘 이해하느냐가 관건이었어요. 보통은 이렇게 사람이 많으면 정말 많은 갈등과 충돌이 일어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 어려운 과제를 이 프로젝트가 해내는 과정을 보면서 저도 정말 많이 크게 배웠고, 단순히 상품이나 서비스가 가진 안정감을 전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연결되고 소통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프로젝트가 가는 방향이 확실하게 정해질 수 있구나라는 큰 교훈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인 인생에도 되게 좋은 영향을 미쳤었죠. 이렇게 제가 유난히 클라이언트들과 더 많이 대화하고 연결되려 했던 거는 사실 근본적으로는 제가
병을 겪으면서 생겼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작동을 한 것 같아요. 한번 아팠던 기억이 그 두려움에 대한 크기를 더 크게 줬고 불안을 느끼기 시작하니까 어떤 식으로 내가 대처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새로운 방식을 클라이언트들과 같이 만들어 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 이 두려움을 헤쳐나가는 과정에서 제가 저만의 무기로 가지고 갔던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절대로 판단하거나 평가하지 말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프로젝트도 그렇고 저의 병도 그렇고 모두 다 불확실한 미래에서 오는 불안이 있죠. 그리고 이 불안은 아직은 내가 살아있다라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감정을 일단 확인을 하고 해결 방법을 구축하기 위해서 다시 돌아가 불안을 느끼는 건 사실은 되게 필수적인 셈이에요. 하지만 불안을 해결하는 것이 그 불안의 정체를 밝혀서 평가를 하고 판단을 한다고 해서 해결이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 불확실한 미래는 말 그대로 모르겠다라는 미래이기 때문에 아무리 지금 시점에서 계속 평가하고 판단하는 거는 의미가 없죠. 그리고 이럴 때 앞으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다른 존재들과 손을 잡는 것, 연결되어서 해결 방법을 찾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근거와 데이터가 필요한데요. 한 명이 오랫동안 여러 번 실수를 해서 데이터를 구축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여러 사람이 짧은 시간 동안 각자 자기가 했던 한 가지 실수에 대해서 공유하는 것이 시간도 단축이 되고 더 풍성한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평가하는 것보다는 재빨리 지혜를 생성하는 행동들을 많이 모으는 것이 이 불안에 대한 가장 훌륭한 처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거기에서 오는 나의 불안을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가장 잘 다른 존재들과 연결을 해서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을까 궁리를 하다 보면 판단하고 평가하고 분석했던 거의 과정을 통해서는 떠올릴 수 없는 정말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떠오르더라고요. 가장 좋은 문제 해결 방식은 상황이나 관계 속에서 함께 궁리할 때 잘 떠오른다고 심리학자이신 김경일 교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걸 저 진짜 인상 깊게 들었는데요. 그런 과정을 저는 이제 투병과 그 시기에 진행했던 일들을 통해서 정말 강렬하게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개인적인 위기이자 인생의 전환점이 제 또래 친구들보다는 조금 일찍 온 편이었거든요. 보통은 40을 기점으로 인생의 위기를 경험한다고 하는데 저는 30대 초반에 경험을 하면서 이겨내는 동안 응원은 많이 얻었지만 사실 공감을 얻거나 뭐 그 다음에 제가 얻었던 인사이트를 공유하기가 참 쉽지가 않았어요. 몸이 나은 후에 가장 먼저 참여했던 프로젝트가 동물의 사육제라는 환경보호단체와 함께했던 축제를 만든 일이었습니다. 이 축제는 여러 가지 이유로 학대를 받는 동물들을 보호하고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한 운동에 참여하고 사람들을 설득하는 일이었어요. 이런 일들을 뭐 SNS도 올리고 하면 주변에서는 그런 행보를 정말 멋지다, 뭐 부럽다, 뭐 이러면서 친구들이 박수는 쳐주었는데 사실 그 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다던가 나도 같이 할래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 별로 많지가 않고 확산이 잘 되지가 않더라고요. 물론 그 칭찬과 응원을 받을 만한 말과 행동들이기는 하지만 공감과 변화를 일으키기에는 이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위기를 직접적으로 크게 느끼지는 못한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코로나가 터졌죠. 전 지구적인 위기이고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불확실성으로 다 바뀌고 불안을 느끼고 무서운 마음을 느끼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위기에 대처하는 대안적인 세계에 대해서 많이 들여다보고 인터뷰도 많이 하고 있었는데요. 그 세계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시고 같이 무언가 해보자고 권유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고 계세요. 그래서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저는 진짜 특이하게 사는 애야 이런 이미지였는데 요즘은 친구들이 좀 더 이 저의 이야기들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느껴지고 있어요. 포스트 코로나에 3가지 가정이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가 계속 반복해서 다시 터진다, 아니면 그냥 멈춘다, 아니면 이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좋아질 수 있다. 이 3가지가 있다고 하는데요. 큰 비즈니스나 정치를 하시는 분들은 이 3가지 가정을 바탕으로 미리 이 해답과 시나리오를 작성을 해놓고 있다고 하세요. 근데 왠지 저는 그냥 이 3가지가 제가 아팠을 때 그런 리듬을 반복을 했던 것처럼 불규칙적으로 반복이 될 것만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지긋지긋한 반복을 대하는 우리의 대처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포스트 코로나가 어떻게 될 거다 혹은 이렇게 하는 게 좋다 뭐 이런 식의 판단이나 평가를 하는 것은 그렇게 많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살고 싶은지에 대한 결정, 그거에 대해 스스로 말을 좀 걸어보고 그 다음에 서로 같이 지혜를 모으는 행동을 빨리빨리 해야겠죠. 이 불확실한 미래를 인정한다는 것, 시작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일단 지구 위에 동식물을 포함한 여러 존재들과 손을 잡고 연결이 돼서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를 하다 보면 하나는 걸릴 거예요. 슈마우 컬리지라는 독특한 학교에 1년 동안 과정을 밟게 되었었어요. 처음에 슈마우 컬리지에 발을 들이고 처음에 2주 동안 제가 입 밖에 가장 많이 냈던 말이 여기 너무 비현실적이야 이런 거였거든요. 여기는 정말 너무 아름답고 좋은데 나는 이제 한국에 돌아가면 어떻게 적응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런데 어느 날 저희 튜터인 줄리가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지인, 네가 말하는 그 현실과 비현실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하자는 말이야. 현실이라는 곳이 어쩌면 가장 비현실적일 수 있어. 이 말을 듣는 순간 굉장히 멍해지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겠네. 안정적인 곳에서 느끼는 아름다움, 편안함, 그런 심리적인 요소들이 어쩌면 우리가 마땅히 계속 느끼고 살아가야 할 감정들인데 만들 자신이 없다라는 이유로 비현실적이다라고 말해버리고 그랬던 게 아닐까. 줄리가 했던 말을 계기로 좀 용기를 많이 얻었어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지금 이 사회에 대한 좋은 대안을 만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고 뭔가를 계속 연구하고 실패하고 다시 실험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이상적인 것이 어쩌면 우리가 당연히 누리고 살아야 할 현실이고 그런 것들을 그들은 그냥 반보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 일들과 더 많이 연결되어진다면 분명히 우리도 일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에 더 많은 힌트를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앞으로 계속 저희가 손을 내밀고 또 잡아주는 경험을 함께 계속 만들어가자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것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가장 좋고 유용한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